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2.2%로 확정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4분기 GDP는 2.6%로 당초 발표됐다가 2.2%로 수정됐었고 전문가들은 2.4%가량의 성장률을 확정치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이 압박을 받아 같은 기간 기업들의 세후 순이익이 1.6%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경제 조건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면 올해 말쯤 연준의 금리 목표를 인상할 것이라며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에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또 금리 인상 시기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예멘 사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2달러 56센트 하락한 배럴당 48달러 87센트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핵 협상 타결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풀릴 경우 지난 2012년 수준인 하루 평균 250만 배럴로 산유량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수입 규모를 10조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우 포럼 개막식에서 중국 경제가 이른바 뉴 노멀에 들어선 가운데 각국에 더 많은 성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앞으로 5년간 중국의 대외 투자를 5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외국 관광을 떠나는 중국인도 연 인원 5억 명을 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림입니다. 지난주 월, 화, 수, 목 내리 밀리기만 했었던 뉴욕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굵직한 지표가 한 가지 나왔죠. 조금 전에 언급드린 바대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나왔던 예비치 2.2%와 결국 동일한 수치인 2.2% 작년 4분기 미국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결과를 받아들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인 2.4% 성장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주목했던 건 옐런 의장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그 내용이었는데요. 옐런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올 연말 하반기쯤 금리를 올릴 텐데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의 연준 스탠스를 되풀이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어느 만큼의 반등폭을 그렸는지 3대 지수 마감 지수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여지시는 대로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0.2% 정도 반등을 했고요.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0.2% 소폭의 강보합권이지만 반등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이 골이 깊었던 만큼 0.5% 정도 조금 더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버블론이 제기됐던 지난 한 주 기억하시죠? 바이오주가 조금 살아났던 결과로 0.5% 다소 상대적으로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대 지수 주간 단위로는 모두 다 2% 이상 크게 밀리면서 올해 들어 가장 안 좋은 최악의 한 주였다는 뉴욕 증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유럽입니다. 독일 역시 0.2% 정도 반등을 했고요. 프랑스와 유럽, 그중에서도 영국의 경우에는요, 0.5%씩 각각 다른 방향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는데요.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사태까지 유럽도 3대 지수가 세계 국가의 주요 증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상승지류다, 특별히 하락지류다 할 것이 없이 큰 모멘텀 없이 흘러갔던 주말 증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3월 30일 방송 여러분들의 개장과 글로벌 증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1부 시작해보죠.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옐런 의장의 간밤 언급이 또 있었죠. 올 연말에 금리를 올릴 텐데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금리 인상설은 쑥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금리 인상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연준 의장이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인내심이라는 단어, 좀 더 신중하겠다는 단어를 빼게 되면서 금년 중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시사를 했고요. 이번 이제 지난 27일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준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옐런 의장이 얘기하기를 최소한 올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를 매우 점진적으로 하겠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만약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그런 여지까지 남겼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아마도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혹은 실업률, 특히 미 연준이 직접 지난번에 발표한 경제 전망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금년 4분기 정도, 한 10월과 4분기에는 FOMC가 10월과 12월 두 번 있는데 연준 FOMC 멤버들이 금년에 0.625까지 올리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에 갑자기 0.25에서 0.65로 올리지 않고 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10월과 12월에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한 0.625까지 올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결국 6월 금리 인상설, 9월 금리 인상설을 한꺼번에 잠재우는 그런 옐런 의장의 얘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무려 14번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로 올 하반기에 금리가 처음으로 인상됐을 때 정말 시장은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네, 옐런 의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충격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매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지금 보여왔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0.25인데 만약 0.25를 0.45나 0.5까지 올리는 경우에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점진적이라는 말을 밀어볼 때 10월 달에 조금 올리고 12월 달에 좀 더 올리는 그런 방향을 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10월 달에 0.25에서 0.4나 45 정도까지 올리는 경우에도 여전히 일단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는 순간 되기 시작하면은 그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초에 수차례 그것도 전임 의장 버냉키가 미국의 양적 완화하고 있는 걸 축소한다고 수차례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작년 초에 축소를 시작하자마자 여러 신흥시장국들이 자금이 이동하면서 심지어는 신흥시장국의 위기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미루고 이제 금리를 막상 점진적이긴 하지만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가 올려졌을 때 충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시장을 좀 미리 달래놓으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더라고요. 2.2% 예상을 하회하면서 예비치와 동일했는데 강달러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2012년 중반 이후에 계속 강달러가 계속됐다는 거. 미국 경제도 2008년부터 이제 2008년 하반기부터 양적 완화 때문에 계속 돈을 많이 풀어서 약달러가 되면서 그 약달러 때문에 사실은 2010년이나 11년 같은 경우에 수출 증가율이 20%, 16% 되었었는데 2012년부터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2012년 4%, 2013년 2%, 작년에 2.7%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과거 16에서 20%대에서 2%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그래서 지난번 연준 회의에서도 옐런 의장이 미국의
강달러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에 주목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역시 뭐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통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증가율 둔화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성장률에 타격을 줄 정도로 이 4분기에 안 좋아졌던 분위기는 강달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4월이면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S&P 500 기업의 순이익이 6년 만에 처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확연하게 조정 장세로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한 건지요? 지금 이제 근 2년 반 정도 달러가 강세를 보여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2% 떨어지고 또 이제 그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세일가스 시추공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설비 투자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요. 주택 경기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다소 지금 둔화되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기업 실적이 좀 나쁘게 좀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 기업 실적 발표가 있으면은 다소 지금 아주 급등하던 그야말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주가의 조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까 말씀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하겠다는 것 이거는 주가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경기가 지금 다소 실적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미국 경제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큰 조정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말이죠. 달러 강세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혹은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 일단은 그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강세의 정도가 약해지긴 하겠지만은 강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이제는 그동안 상당한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이나 신흥시장으로 흘러갔던 자금들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를 예상을 하고 달러가 강세가 될 걸 예상을 하고 미국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다소 몰리는 정도가 좀 둔화되긴 하겠지만은 달러 강세 기조는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전 세계가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달러 강세의 어떤 강도 정도만 조절될 뿐 강세 기조는 유지될 거다라는 분석이셨네요. 그럴 것이 일본도 곧 추가 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지표가 있었죠. 일본의 2월 물가 상승률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에 못 미치는 2%로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빼면 제로라는 얘기도 되는데 물가가요. 어떻습니까? 연내 또 한 번 추가 부양책이 일본에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지요? 이제 일본의 소비재 물가 상승률에서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소비세 인상분 이것이 한 1% 정도가 넘기 때문에 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빼면은 1%가 안 되는 수준까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니까 일본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가 2%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일본에서는 추가 부양의 압력은 있지만은 이미 연초에 일본은행에서 금년 중에 80조 엔의 돈을 더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 생각으로 아마 당분간은 이 80조 엔을 그야말로 좀 착실하게 푸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면서 좀 더 경기 동향을 지켜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양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가 부양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 연말이 아닌 이제 올 여름쯤에 그러면 지금보다 시기가 한 분기 정도 더 지켜본 다음에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일본이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디플레이션 국면은 벗어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거의 제로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약 한 2%, 2.2% 이 정도라도 근데 이제 소비세 인상분을 빼더라도 0.78%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아베노믹스 특히 이제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의 그 양적 완화 정책 금년 초에도
금년 중에도 80조 엔을 더 풀겠다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일단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디플레이션 심리는 그야말로 그 20년 만에 일단 극복을 해서 일단 디플레이션 심리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여의도 증권가와는 전혀 다른 깊이 있는 분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근 매토입니다. 자, 주말에요. 제가 강연을 다녔는데 전주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외신과 그리고 국내 주요 기사들 살펴보면서 이것을 조금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자, 일단 외국 이제 해외 증시부터 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해외 증시의 모습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 지수가 좀 강보합 쪽에서 머물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죠? 옐런 의장의 구체적인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자, 이것이 시장에 이제 오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이 나왔다. 자, 이것이 시장의 압제적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들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됐고 경제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걷어들이겠다. 이것은 장기적 악재가 될 수는 없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유럽도 소폭 상승에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FTS나 독일의 닥스,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좀 까크 지수 다 좀 상승을 했는데요. 자, 독일도 지금 유럽도 크게 지금 나쁠 것이 없다. 즉 결과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유럽 쪽에서의 지금 또 페리티 시대가 거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제품들의 수출 보조 이런 것들이 아마 유럽 쪽에 악재가 될 수 없다. 즉 오히려 더욱더 큰 호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 닥스 지수가 최근에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고치죠. 최근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웹사이트 기프트 허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사이버텍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제가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페이스북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캠 차이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캠 차이나 이 얘기를 왜 좀 드려야 되느냐 하면 이게 우리 국내 산업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캠 차이나 여기 나옵니다. Want to rule out pumping a Pirelli offer. 이 피렐리 오퍼가 뭐냐면 피렐리의 제안인데 타이어 회사예요. 피렐리라는 회사가 이 타이어 회사의 제안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 캠 차이나라는 중국의 국영기업입니다. 그죠? 이 중국의 국영기업이 지금 피렐리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피렐리는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고가의 유명 타이어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캠 차이나라는 곳에서 지금 인수를 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 중에 있다.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캠 차이나가 그러니까 피렐리를 인수하게 되면 일단 타이어에 거대한 공룡회사가 하나 등장한다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캠 차이나 같은 경우에 여기 내용상에 보면요, 한 19위 정도 되는, 중국에서 한 19위 정도 되는 화학회사입니다. 그죠? 그 회사와 지금 피렐리가 지금 인수된다. 피렐리가 인수된다. 요 얘기인데, 피렐리를 인수하는 피렐리는요, 이 인수되어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아시아 시장에 공략을 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캠 차이나는
유럽의 선진 기술을 확보하겠죠. 그죠? 이 두 가지 다 윈윈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침부터 왜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자, 잘 한번 보세요. 거대 공룡회사가 생깁니다. 타이어 회사. 그것도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보다 월등하게 브랜드 이미지에서 굉장히 강한 피렐리가 중국에 인수됩니다. 자, 중국은 뭐가 있습니까? 난강 타이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어 회사들인데 굉장히 저가의 저기술력 타이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타이어가 중국에 공장을 건립했고 금호 타이어가 중국에 공장을 건립해서 중국에 교두보를 확보해놨는데, 자, 이들이 뭘 인수해버렸습니까? 피렐리를 인수해버렸죠. 그러면 이 한국 타이어하고 금호 타이어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될 수 있느냐?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타이어 회사가 지금 넥센, 금호, 한국입니다. 이 타이어 회사들의 바로 중장기적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중장기적 악재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피렐리가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 시리즈라고 해서 일단 보급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급형 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형 타이어가 있겠죠. 이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 밸류가 굉장히 높은 그런 타이어들이 있어요. 근데 요 라인을 갖다가 중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굉장히 저가 공약주는 저가대로, 고가 공약주는 고가 공약주대로 그들이 유럽하고 중국을 다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국내 타이어 회사하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으로 또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은 결국은 치킨 게임이 될 우려가 높고, 치킨 게임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이익적 감소적인 측면을 가져옵니다. 그들 회사에 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지금부터 자, 타이어 주식에 관심을 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분간은 관심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예, 잠시만 여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기술적 부분이 서툴르네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기로에선 현대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기득권 고집된 울산도 디트로이트 된다. 자, 요거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기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노사 기득권 고집된 울산도 디트로이트 된다. 자, 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요, 굉장히 지금 강성 노조를 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대차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요, 현대차하고 GM하고 도요타. 자, GM하고 도요타 이쪽은 보면 이제 인건비 비중이 9% 정도인데 현대차가 14%나 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현대차가 조금 과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악재적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노사도요, 통상 임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날카롭게 곤두서 있어요. 근데 이 디트로이트,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노사 기득권 고집된 울산도 디트로이트가 된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 당시였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만들어지는 포드차,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만들어지는 포드차를 조심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토요일 날 놀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미국이 놀다가 월요일 날 이 임금 근로자들이 가서 대강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좋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만들어진 포드 자동차들 늘 문제가 되어 왔었던,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 속담이 월요일 날 만들어지는 포드 자동차를 조심해라 하는 그런 속담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도 포드 자동차가 뭐였냐면 감성노조였어요. 그래서 쉽게 직원들을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그 강성노조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자동차 쪽에서 큰 파장이 일었었죠. 결국은
강성노조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국면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 통상임금 이거 자체가 1억이 넘는 수준까지도 간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대자동차로서는 악재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완성차 쪽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쪽을 집중하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주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강성노조가 계속 뭔가를 회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뭐 아직 판매량이라든가 유럽의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결국은 노사가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대차의 악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요게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첫 번째로 읽어드렸는데 더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요것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AV입니다. 즉 아시아 인프라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얘기예요. 1대1로 거침없는 중국 아시아 넘어 경제 세계 주도권 노린다는 기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시진핑의 생각이에요. 2020년까지 확고하게 경제적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개방 계획의 시대고 뉴노멀 시대인데 신창타의 시대라고 하죠. 그들이 부르는 걸 뭐 중국어로 뭐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사실 창타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저것끼리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미국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꿔놓겠다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중국의 의지고, 지금 이 중국에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요. 중국에서 지금 아시아 쪽에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 보면, 지금, 서유럽 국가에서도 남미에서도 참여하겠다. 즉, 브라질에서 남미에서는 브릭스 개발은행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융 패권, 결국은 주도적 단계에서 1단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변국 관계 강화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영향력 약화가 주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1대1로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경제정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겁니다. 자, 육해상 신실크로드 정책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새로운 실크로드, 그러니까 뉴 실크로드 시대를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하고 인도양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이 해상 무역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시에는 나쁠 게 없죠. 우리도 참여를 하는 데다가 이 중국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증시가 중국의 지금 대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국 진출에 대한 얘기들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들이 자꾸 이런 식의 경제적 패권을 쥐고 간다. 그럼 중국 중산층들이 더욱더 확대된다는 얘기고, 중국 중산층들이 확대된다는 것은 한국 제품들의 소비 선호 소비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나쁠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 시진핑이 이런 쪽에 어떤 방향성을 계속 잡아가는 이유를, 물론 이제 경제 패권을 잡아가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요. 중국이 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되기 위한, 중심이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을 중국이 끌어간다면 아시아 쪽에서 이제 굉장히 본인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자꾸 그들이 이제 위안화 줄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빠른 행보를 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늘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에 따른 소비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됩니다. 그것이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화장품, 영유아 이런 쪽이었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락앤락을 생각하시면 락앤락은 아니에요. 락앤락은 경쟁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입장벽이 낮은 곳은 수혜가 될 수 없다. 이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기사 하나 보면서 또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기사예요. 혼다에 대한 부분인데, 왜 갑자기 일본차 혼다를 들고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밀리파레이드 센스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차량이 근접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제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스마트카 시스템인데, 결국은, 지금 현대자동차의 에쿠스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충돌 경감 제동 시스템, 이런 것들이 로봇공학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자동차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고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걸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자동으로 제어를 하니까 자세와 제스처를 인식한다. 즉 뭐냐면 우리 현대자동차에서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신형 에코스를 타보니까 눈 깜빡거림이 없으면요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고 제스처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 인식을 한다는 얘기고, 소리 구분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IT 기술하고 자동차하고 접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질 않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의 스마트카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자, 또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스마트카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나 차량 부품주 중에서 스마트카와 관련된 부품, 그리고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품, 이런 회사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경량화 쪽은 현대 EP도 있고요, 에코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카 쪽은 MDS 테크죠. 바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MDS 테크 보시면 되고요. 인포뱅크도 있습니다. 인포뱅크도 역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업체인데, 인포뱅크는 아직 실적이 명확히 확인된 부분은 없어요. 조금 작다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문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대강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제안 제가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계속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다. 결과적으로는 지수 관련 종목은 좀 차익 실현을 해놓고 종목 집중 전략, 즉 다른 쪽에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 종목 집중 전략을 좀 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불안적 요소가 지금 계속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저는 확대가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종목 장세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늘 전략은 있어야 되고요. 그 전략에 맞게끔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결코 두려워할 장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그 정지훈 멘토와 함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요. 정의의 사단이죠. 정지훈 멘토와 저희가 함께하는 그 정지훈 멘토 공개 방송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정지훈 멘토가 방송 간 사이는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시황의 대거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이게 막스권 탈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기관은 원래 팔았다고 하지만 외국인까지 파니까 2020선도 지금 하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환율 변동성도 역시 심했더라고요. 지난주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지난주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은 지속되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국인 이때까지 그 유동성 장세를 상당 부분 이끌어줘 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좀 꼬여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 주 후반 들수록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시장 내 보여주면서 다소간에 혹시나 유동성 장세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들게 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났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이었죠. 우리 시장 끝난 이후에 미국 시장 어쨌든 그 다우 지수를 비롯해 그 반등에 조금은 좀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 다시금 투자진이 조금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거쳐서 이제 그 3월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수요일부터는 이제 그 새롭게 4월 시장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3월 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어쨌든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어떤 그 시가총액 대형주 이런 움직임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4월로 들어가면서 점차 그동안 이제 그 보여왔었던 실적 부재 관련된 그 모멘텀 부재 장세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재차 실적으로 쏠려 들어올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실적 기대감을 다시금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 보면 4월 시장은 결국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 내지는 업종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시면서 이번 주 이제 그 3월 시장 마감시키고요. 그다음에 4월 시장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렵사리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신 대표님의 생각 들어보고 싶고요.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실적이 키워드가 앞으로 되는 시장을 보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4월 달 앞두고 있습니다. 4월의 큰 그림 얘기도 밑그림까지 확인해보죠. 일단 그에 앞서서 지난주 우리 시장 조금 좀 움직였던 업종들 조금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은행주 1차적으로 지금 안심대출 전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됐다가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 한 번 더 그 정부에서 20조 원을 더 이제 그 안심대출로 풀겠다는 그런 얘기 나왔었죠. 오늘 다소가 근데 이제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그 유동성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되는 그런 움직임들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은행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환율 부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수출 대형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역시 이번 주 환율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이쪽은 다소간에 좀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순환 국면이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드는데요. 하지만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적과 관련된 차별화, 슬림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점점 좀 집중의 전략으로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차이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주말 옐런 의장의 말 어쩌면 이 부분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크게 좌우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옐런 의장이 다소간 좀 금리 인상을 조금 좀 뒤로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미의 발언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주 후반 목요일날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고용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의 수준이다. 물가가
과연 그들이 용인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고 목표치로 삼고 있는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 이 부분 자체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보면서요. 이 부분 물가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내년으로 이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기에 일조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역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지난 4분기부터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옐런 이제 FOMC에서도 사실상 달러화의 초강세 부분을 조금은 좀 둔화시킬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그 금리 인상 이슈를 조금 좀 이연할 연기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그 금리 인상 이슈는 이제 조금은 좀 이번 4월달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뒤로 밀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시장 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렉시트와 관련된 그리스와 관련된 부분들 일단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 장세에 따른 상승장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요 4월 조정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업종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해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4월 달에는요. 반도체가 그렇고요. IT 부품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장품까지도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그 상향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실적과 관련된 시장 내 슬림화 장세가 나타났을 때 독야청청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 종목들 내지는 그 업종들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에 이번 4월장은 계속해서 유의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이 상승한 추세는 유지가 되는 그 가운데 약간의 조정이다.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IT 화장품 섹터를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실장이 또 이런 기후일지 모르겠지만 걱정도 하더라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은 이미 선반영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세워보죠. 물론이죠. 그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 근데 이제 그 실적 발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실적 발표 직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내지는 기대 부분과 실적 발표 실제치와의 어떤 그 차이 부분, 이런 부분들의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실적 전망치의 상향 부분이 이미 반영되었다, 안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분명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의 어떤 그 과도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경기 순환주, 흔히들 이제 그 시클리컬 주식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클리컬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매수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화학 업종, 뭐 호남석유, 롯데케미칼을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롯데케미칼 이미 상당 부분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클리컬의 어떤 그 형태상, 그리고 그 주가의 움직임의 과거 주가의 움직임을 그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분명히 갈 길은 멀었다라는 것, 상승의 폭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턴어라운드 기대감만을 가지고도 50% 100%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1분기가 어떤 그 실적 턴어라운드의 끝이 아니다라는 점, 유동성이 계속 풀리다 보면 2분기 3분기까지 계속되는 그런 어떤 그 실적 성장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어찌보면 반영이 아직 다 되지 않은 어떤 분기적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지만 2분기, 3분기 앞으로 계속되는 분기의 어떤 그 성장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현재 시장 지난 그 3월 달과 이번 달 비교해 본다면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실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실적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서 전체적인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장성의 순환매 관점에서 뭐 제약 바이오랄지 아니면 게임, 환경 부분 그리고 IT 부품들 이 큰 관점에서 어떤 흐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유동성은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속에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사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세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지난 한 주간 7%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분위기가 다시 흐려진 현대차를 위시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뷰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완성품,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가 되겠죠. 완성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좀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근데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전망치, 방향성에 대한 전망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그 변동성의 전망은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것. 그 변동성의 전망이 어렵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그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 내진 종목은 다소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방향성, 일단 뭐 지금 현재 다소간 이제 그 보합권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N달러의 방향성보다 N달러의 속도 그리고 원달러의 속도 이 두 가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원달러가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N달러가 빨리 갈 것인가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라면 힘든 부분이다라면 다소간 좀 멀리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 유로존 자동차의 상당 부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성 수익률 면에서 그 오히려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의존도가 너무 높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의 견해 확인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즌2를 맡고 있네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예, 빈말이 아닌데요. 예. 자, 단기 저항선이라고 얘기하셨던 2050포인트 돌파를 못하니까 지금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정반대로 지금의 조정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를 지켜줘야 되는지 오늘 종목보다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보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보름 가까이 이제 말씀드렸던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두 가지의 이제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하단 이평선에 대한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그런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격을 메울 수 있는 정도의 하락 포인트가 1990포인트 정도로 일단 그 하락폭이 예측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두 번째는 현재 5일선에 대한 저항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에 대한 패턴. 하지만 그 상승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지 뭐 언론에서 계속 뭐 나오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의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현재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음봉 캔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에서 음봉 캔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5주봉선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이번 주 이 라인이 보통 한 2010포인트 정도, 5주봉선이 2010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지지 라인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기술적 조정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수는 반등을 해도 기술적 반등,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순환매가 예상이 되는 섹터와 업종들에 대한 매집을 이어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5주봉선에 대한 체크가 필수적이다라는 얘기 감사히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언제나 그 기관이 주포로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매집해 가야 된다.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코스닥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형주인가 싶었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 장세가 쉽사리 끝나고 있질 않잖아요. 오늘장 관심주로는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코스닥 상승에 동반 상승하지 못했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 이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낙폭이 과대한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응집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한 5% 정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자,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노을자주들 중에서 엔터주들과 카지노 관련된 그런 업종 섹터들. 일단 지난주에 SM 같은 경우가 알리바바 회장의 개인 투자 펀드가 SM과 3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한 1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난주에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가 양봉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2월 초에 계단식 하락을 마무리 짓고 거의 6주째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는 패턴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주요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코스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것이 탄탄했던 부분들이 주봉에서도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지면서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는 이번 주에 가격 상승적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주봉상 5주봉선에 대한 안착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목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IT생이 되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바닥주가 아닌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을 좀 추천드리면서, 자, 이 종목은 기관 매수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에서 바로 상승 시 매도 관점, 바로 물량 폭탄을 그대로 기관들에게 떠넘기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 자,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미만에서 자율매도적인 그런 수익 실현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현재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닥 하락에도 한 2% 넘는 종가상 안착을 하더니 금요일에도 한 4.6%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던 모습. 결국 그 상승의 주된 요인은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25,000원 미만에서의 매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에 상승 후에 음봉 마감을 하면서 나왔던 장중 고가가 정확하게 24,950원, 50원 차이로 정확한 포인트들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권에서 자율매도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결국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매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 그러니까 눌림목에서의 빠른 단기성 매매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현지 구간 이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종목을 좀 공략을 좀 해봐야겠죠. 어느 정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오늘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은 캔들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캔들미디어. 이 캔들미디어는 SK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문자 천국이라든지 배수를 천국,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자, 실적이 작년 턴어라운드가 하게 되면서 당기 순이익이 흑자전환하는 작지만 가능성 있고 끼가 있는 그런 회사와 종목이다라고 좀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죠. 이평간의 정배열로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집한 이후에 서서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저항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웬만하면은 동종주를 추천을 잘 안 드리는데 서서히 계단식 상승이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공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매수를 하시기 전에 큰 베팅보다는 소액적인 부분들 베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서서히 분할로 매수해서 모아가시는 방법. 목표가는 한 1,000원 정도 1차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한 820원 정도로 해서 61선 이탈 시 바로 손절하는 전략. 이평간 정배 어린 상황에서 단기성으로 공략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눌림목 빠른 단기성 매매로 7%가량 수익 내신 IT센 축하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캔들 미디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금요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무게감 있는 지표가 나오죠. 3월 고용지표, 개선세가 예고되고 있지만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설과 어느 정도 연동돼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지표가 되겠고요. 최악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어닝 시즌도 이제 곧 돌입을 하게 됩니다. 뉴욕 증시 상승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반등의 기운이 이번 주 출발하는 우리 증시에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전 잠시 후 개장 상황 들고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